여러분은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어떨 때 사용하시나요? AI는 생활 곳곳에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숙제, 글쓰기, 그림, 게임 전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죠. 생성형 AI는 긍정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한 회사는 치아 엑스레이를 분석해 최적의 치료 계획을 제공하기도 하고, 전 세계 프로젝트 전문가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효율과 혁신을 높였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내 숙제나 정보 검색할 때 종종 써본 적이 있어. 공부나 도움받기, 요약하기, 궁금한 거 빠르게 찾을 때 사용했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줘서 이해가 빨라졌던 점이 가장 편리했어. 가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꼭 다시 확인해야 하는 점이 있어. 36명의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41.7%의 학생들이 AI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AI 사용이 항상 안전한 거 아닙니다. 2024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14세 청소년이 게임 속 AI 챗봇으로 대화하다 극단적인 시도를 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고, 한 남성이 AI 챗봇과 가상 연애를 하던 중 이를 안 부모님과 다툼이 생겨 끔찍한 폭력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해요. 또한 요즘 생성형 AI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36명 학생들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50%가 너무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숙제나 과제를 해결할 때 AI에 의존할 경우 사고력과 판단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AI 기술로 생성된 가짜 뉴스나 영상, 딥페이크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은 AI가 수행평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마치 출처가 없는데 있는 정보인 것 마냥 알려줘 혼란을 줬던 적도 있고, 세종대왕의 역사를 알려달라 했는데 허위 정보를 알려주거나 어떠한 주제나 논문에 대해 알려달라 하면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논문을 찾아오거나 급조하여 주제를 설명한 허구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다수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인한 범죄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작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가 2023년에 대비 84% 수준까지 급증했다고 해요. 개인정보 보호 너무 믿지 않기, 저작권주의, 편향차별적 정보주의, 민감한 정보와 과도한 의존하지 않기가 있어. 공부 보조, 창작 발표, 계획 세우기, 생산성 높이기, 취미 확장하기가 있어. 신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무지개 빛으로 만드는 보석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다치게 하는 칼날이 될까요? AI는 도구일 뿐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리함과 재미만 줬기보다는 생성형 AI 속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판단하며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AI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결정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여러분이 바로 AI 시대의 주인공 아닐까요?
벌써 13년이 지났다. 단 한 것이 변했지만 수십 년의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언제부터였을까? 기억 속의 할머니는 늘 사과와 함께 쉬었다. 다리는 안 아파. 아니 전화 왔대. 다리 안 아픈 게 없고 다리는 이렇게 안 아파. 허리가 아프기는 엉덩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면 28만 꽤 못하 그런 것도 하고 침 먹고 약도 타고 뭐 냉기를 먹고 돈 한 번에 14만 8,900원. 이제는 몸도 성치 않으시지만 아직도 할머니는 사과밭과 함께이시다. 기분 좋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면 언제나 우리 가족은 이곳을 찾았었다. 엄마와 함께 치킨도 먹고 낮잠도 자고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동시에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기도 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나 늘 후회했다. 엄마가 아플 때 이곳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었다. 달리는 말도 타고 친구와 축구도 했다. 푸르름이 가득한 풍경. 나는 이곳이 정말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아빠와 몰래 나와 300원짜리 지우개를 썼을 땐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탈에 설렜다. 자꾸 고요한 행복. 조금 더 오래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새벽 3시 30분 정도 됐었나? 조금 어수선한 소리에 잠에서 깼더니 할머니께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셨다. 잠에서 깨는 것도 상황을 파악할 새도 아무것도 없이 양산으로 향했다. 새벽녘 차가운 공기, 자동차 구르는 소리. 차 안에는 정적만이 가득했다. 이미 의식이 없었고 얼마 안 가 돌아가셨다. 병문안을 갔을 때 봤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 그로부터 도망치고 첫 만남이었다. 그날도 역시 옷장에 숨었었다. 그곳은 두려울 때마다 숨는 피난처였다. 이제 와선 엄마의 죽음. 그로부터 도망치고 이유도 모른 채 살아왔다. 어느 날 발견된 종이 한 장.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만이 남았었다. 그로부터 13년? 이제는 그 감정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적어도 내 안에는 분명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싶다. 내가 아무리 슬프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아도 시간은 흘러간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언젠가는 올 그 행운을 기다리기로 했다. 교실에서 키우던 햄스터. 전교생 13명인 학교. 모든 기억들이 소중하다. 엄마와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사과나무. 오늘도 할머니는 사과나무를 일구신다. 할머니의 불변함. 그 모습이 오늘도 나에게 살아갈 용기를 조용히 건네준다. 어머니, 이 사진 생각나세요? 나. 전 이 사진이 참 좋아요. 그래. 아버지하고 같이 찍으신 사진. 어. 어머니, 이 사진 찍으실 때 몇 살쯤 되셨어요? 아마 33살. 33살 때. 나는 매주 수요일 부산역에서 기차를 탄다. 내 나이 벌써 67세. 평생 처음으로 93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매주 수요일 부산에서 남양주로 향한다. 무거운 배낭에는 어머니께 드릴 잣죽과 단호박 식혜가 있다.
오전 8시 출근길 인파로 꽉 찬 서울 1호선 전철. 시큼하고 매캐한 지하철 냄새가 40년 전과 같다. 드디어 남양주에 도착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배고프시죠? 제가 밥 준비해 왔어요. 요거 있거든. 네. 색깔이 그냥 매력적이다. 하늘까지 뻗은 나무들 사이 촉촉한 바람에 떨고 있는 하늘. 햇빛 머금고 반짝이는 단풍. 사각사각 가랑잎 소리에 마음 설레는 가을. 정말 이쁘다. 정말 너무 예뻐. 갸우뚱한 어깨와 굽은 허리를 좌우로 저으며 걷는 어머니를 따라 나는 세 걸음 뒤에 걷는다. 큰 길에는 매주 수요일 장이 열린다. 어머니 우리 장 구경하고 갈까요? 어머니는 지난주보다 더욱 짙은 갈색으로 변한 나무를 바라보신다. 나무 색깔이 참 멋있구나 하시면서 걸어가신다. 어머니는 8차선 도로에서 11초 걸리는 큰 길을 건너신다. 나는 뒤에서 따라 걷는다. 걸어서 22분 걸려 도착한 이곳, 정약용 도서관. 이곳으로 오는 길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산책길이다. 어머니는 항상 이곳에 도착하시면 정약용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신다. 어머니는 엘리베이터 대신 늘 계단을 선택하신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3층에 도착하신다. 마음에 드는 좌석에 자리 잡고 앉으시는 어머니. 금세 큰 글씨와 화보에 집중하신다. 한 권 남아 있으세요? 네네, 한 권은 제가 그 언제까지? 나는 2주 전에 대출한 베스트셀러를 반납한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무들 사이 청량한 하늘이 머리 위에 펼쳐졌다. 나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한다. 오늘은 어머니께 일어를 배워보기로 했다. 지난주에 저한테 나는 가을을 좋아해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맞게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와다시와 악기가 이데스.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잖아요. 또 오늘은 겨울을 가르쳐 주세요. 겨울이 뭐예요? 후유. 겨울이 후유예요. 그러면 추워요는 뭐예요? 사무이. 그러면 겨울은 추워요는 어떻게 해요? 후유와 사무이 데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후유와 사무이 데스. 아이 마시다. 맞았어요? 맞았다. 아이 마시다. 아이 마시다는 뭐예요? 맞았다. 맞았다. 아이 마시다. 맞았다. 유난히 무더웠던 2025년 7월 어머니는 2번이나 119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 진단명은 온열병. 그 이후 50대 후반의 아버지와 함께한 사진을 보고 33세 찍은 사진이라고 하셨다. 지난주에 맛있다고 드신 단호박 식혜. 일주일 후에는 이런 음식 처음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공원 산책로를 이리저리 돌아 큰 길 건너고 집에서 22분 걸리는 정약용 도서관만큼은 정확하게 찾아가신다. 서고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열심히 보시고 또 나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신다. 어디로 가야 되니? 도서관. 나는 어머니에게 남은 마지막 기억, 그 잔존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길 바란다. 매주 수요일 나는 어머니 세 걸음 뒤에서 어머니의 기억을 따라 걷는다. 흔히 부산하면 바다와 회, 그리고 돼지국밥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요즘 부산은 또 하나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바로 커피. 부산시는 커피의 도시라는 슬로건을 통해 도시의 또 다른 매력을 전하고자 하죠. 그렇다면 부산은 언제부터 커피의 도시라는 이름을 꿈꾸기 시작했을까요? 부산시 이제 커피 산업 육성 조례가 2022년도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커피 산업을 이제 지역에서의 이제 신성장 공육 산업으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국내 다른 여타 도시에 비해서 이제 이 커피를 어떤 하나의 음용 문화로 보지 말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좀 견인할 수 있는 중추적인 산업 분야로 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좀 부산이 커피 도시로서 나아가는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커피 산업을 육성하려는 부산시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지만 현장에서 직접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카페거리, 전포 카페거리. 이곳에서 오랜 시간 가게를 운영해온 카페 사장들은 정말 부산을 커피의 도시로 느끼고 있을까요? 저희처럼 작은 매장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부산에 큰 매장들 있잖아요. 모모스나 블랙업 그런 데는 뭔가 있긴 하겠지만 저희처럼 좀 작은 카페들은 체감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지원이 있는 것도 전혀 없거든요. 커피 도시 하는데 전혀 와닿는 건 없어요, 저희한테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카페거리가 생겨날 때는 뉴욕타임즈에 선정이 됐었고, 최근에는 이제 CNN에서 또 스트럭 커피가 나오면서 이제 점포동이 한 번 더 부각이 됐는데, 그러면서 부산이 조금 더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좀 집중화되고 있긴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 자체는 워낙 작아서
여기가 과연 그런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전무하다고 봐야죠. 커피나 아니면 청년에 대한 청년 친화도시 이런 거 선정만 됐다는 플랜카드만 걸려 있을 뿐이지 실제로 여기 와서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얘기를 하고 근데 추진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몇 개월 지나면 다 없어져 있고 그 계속 반복이에요. 커피 도시로서의 명성은 흐릿하지만 요즘 청년들에게 커피는 일상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잔, 많게는 두세 잔씩 마시는 일이 익숙해졌죠. 그렇다면 이렇게 커피와 가까이 지내는 청년들은 과연 부산을 커피의 도시로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요. 네, 체감하진 않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원두가 부산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어디냐 아메리카 이런 데서 생산이 되잖아요. 부산에서 생산되면은 커피 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야 부산에 있다고도 서울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니까 커피 도시로서의 부산은 좀 앞으로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을 지금 1년째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뭔가 주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소적인 지역만 카페 특화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같이 활동 범위가 좀 좁은 사람은 아예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이 커피 원두를 수입하는 첫 관문이라는 지리적 강점을 내세워 커피 산업 육성과 제대로 연결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금 최대 문제는 커피가 수입은 많이 돼요. 우리나라 커피의 95%가 부산으로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서울, 경기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부산에 유통되는 커피들은 서울, 경기로 다시 갔다가 그쪽에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부산항에서 직접 가공 유통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좀 물류가 올라가서 다시 지역으로 내려온다는 그런 번거로운 거기에서 비효율성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커피의 도시 부산을 실감하진 못하지만 부산시는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매년 2차례 열리는 부산 카페쇼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원두와 커피 추출 머신, 다양한 브랜드 등 최신 트렌드가 공유되고 있답니다. 다양한 브랜드도 좀 볼 겸 와서 한 번씩 구경하고 하는 재미로 저희는 거의 열릴 때마다 와요. 커피 향을 되게 좋아해서 그렇고 저는 카페인? 아무래도 충전이죠. 저희 제작진은 부산 카페쇼 현장에서 부산에서 직접 커피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부산이 커피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산만이 지니는 커피 문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카페쇼를 통해서 저희 매장이나 아니면 제가 좋은 부분을 많이 얻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카페쇼가 계속 했으면 좋겠고, 제가 느끼기에는 부산 커피 시장은 좀 더 커피를 다루는 종류들이 좀 더 다채로운 것 같아요. 가공 방식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발전하고 다양해지는데, 그 발전하고 다양해지는 가공 방식들을 부산 커피 시장은 잘 흡수해서 다양하게 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별성이 좀 큰 것 같아요. 부산은 세계적으로 나와도 어디에서도 뒤처칠 만한 그런 카페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커피들 다양하게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계 챔피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부산에서 오시면 다양한 카페들도 각 특성에 맞게 여러 군데로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산이 커피 도시라는 이미지가 좀 많아서 조금 다른 도시보다는 커피 쪽에 좀 진심인 듯한 매장이나 도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타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되게 좀 부러운 면이 좀 많습니다. 지원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은 커피의 도시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역적으로 약간 조금 더 카페를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좀 밀어줬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들. 아무래도 워낙 카페들이 많은데 비용도 창업 비용도 좀 많이 드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폐업률도 높아요. 그 다양한 카페들이 폐업을 좀 안 할 수 있게 조금 더 알려주거나, 또 커피 부산은 커피의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잘 나가는 큰 카페들 말고 다양한 소규모 카페들도 좀 많이 알려줬으면 훨씬 더 성장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커피에 대해서 생산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그 나름대로 유통을 특화해서
가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뭐 유통을 특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UCC란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일본의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심은 아무래도 동경이나 오사카인데 실제 UCC의 본사는 고베란 항구에 있어요. 그래서 부산도 그런 것들을 모델로 해서 아무래도 커피를 가공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커피에 관련된 사람들을 육성하고 교육하고 유통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커피 산업에 많은 발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커피의 도시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커피의 도시 슬로건을 더 활성화해야 되고 뭔가 부산의 독창적인 커피를 만들어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매점 마냥 자기만의 특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 커피 마실 수 있고 세종에서도 이 커피 마실 수 있는데 굳이 부산에 가서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산 커피만의 맛과 색깔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커피의 도시라는 슬로건을 아직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이 커피의 도시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작진이 만난 커피를 사랑하는 이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처럼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확대되고 시행된다면 부산이 전 세계적인 커피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